믿었던 사람의 배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일까? 24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48세 윤정희님의 사연은 바로 그런 이야기네요. 전업주부로 24년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밤 남편의 잦은 야근이 의심스러워 몰래 따라가 보신 거죠. 그 순간 목격한 건 남편과 키스하고 있는 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정희님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일 이후로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윤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24년 됐어요. 전업주부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네요. 사실 조짐은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던 남편이 요즘엔 야근과 모임이 부쩍 늘었습니다. 회식도 늘어났고 주말 골프 약속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이 더 중요해졌나 보다 생각했어요. 50살이면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일 테고 인맥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소파에서 편하게 보더니 요즘엔 화면을 가리듯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꼭 가져가고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려서 대신 받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미안, 깜빡했네. 그러면서 얼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2023년 11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죠.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용기 내서 따라가 봤어요. 남편 차를 멀찍이 따라가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 많은 아내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남편 차가 마포구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회사랑은 완전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때부터 가슴이 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한 모텔 앞에 멈췄어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였어요. 검은색 우산을 들고 모텔 입구 조명 아래 서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젊어 보였어요. 키는 저와 비슷했고 머리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가가더니 그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하니, 정말 설마하니 여자가 왼손을 올려 남편 얼굴을 천천히 감싸더니 그리고는 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낭만적으로요. 저는 그 순간 얼음이 된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누구지? 누구야? 저 여자가? 비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었어요. 키도 그렇고 머리 모양도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우산이 살짝 기울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여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 내 친구. 지연이야? 홍지연. 제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17년 전부터 친해졌죠.
처음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났어요. 요가 수업을 함께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절친이 됐어요. 지연이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 한 번 해봤지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쓰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고, 명절 때도 가족처럼 함께 보내곤 했죠. 지연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까지 따라와 주고, 아들 정우 학부모 모임에 남편이 못 올 때는 대신 와주기도 했거든요. 정희야, 넌 정말 운이 좋아. 좋은 남편에 예쁜 아들까지.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지연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었거든요. 지연이도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 말로 위로해줬죠. 남편도 지연이를 좋아했어요. 정희 친구 중에 지연이가 제일 괜찮다고 하면서요. 가끔 지연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남편이 먼저 인사하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정우도 지연 이모를 무척 따랐고요. 지연이가 오면 정우가 더 밝아지곤 했어요. 그런 지연이가 내 남편과 차 안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지 보니까 지연이었어요. 정희야, 뭐해? 오늘 비 오네. 감기 조심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내 남편과 모텔 앞에서 키스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 아, 응, 집에 있어. 너도 감기 조심해.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지연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오늘은 일찍 자고. 전화를 끊고 다시 보니까 남편과 지연이는 이미 모텔 안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정확히는 기다린 게 아니라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했어요. 그 여자는 지연이었어요. 17년 동안 거의 매일 봐온 얼굴인데 틀릴 리가 없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차 밖이 잘 안 보일 정도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둘이 그랬던 걸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유난히 기분 좋아하던 모습, 지연이가 예쁘다고 칭찬하던 것들, 그리고 요즘 들어 지연이가 자꾸 남편 이야기를 물어보던 것도요. 정희야, 민호 씨 요즘 어때?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민호 씨 취미가 뭐야? 골프 말고 다른 건 안 하셔? 이런 식으로 자꾸 남편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로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뒤에 둘이 나왔어요. 남편은 지연이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고요. 아마 지연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나왔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엔 어느 정도 진정됐어요. 아니, 진정된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아내가 울부짖으며 화를 내는 장면이었죠. 나도 저래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새벽 2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안 잤어? 야근하느라 늦었네. 미안.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내일도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그날 밤부터 저희 집엔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거대한 균열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지연이의 모든 것들을요. 목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쌌어요. 계란말이에 소시지, 김치볶음. 24년간 똑같은 일과인데 이제는 이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도시락을 싸서 보내면 그 사람이 지연이와 만나러 가는 건가?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침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오늘도 수고해라고 인사하며 출근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준비해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평소대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오후엔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희 씨, 오늘은 뭘 해드릴까? 아,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네. 하나 가져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예전엔 편안했는데 이제는 왠지 허전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뭐 해? 나 오늘 시간 되는데 차 한잔 할래?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망설여졌어요. 오늘은 좀 바빠. 정우가 집에 와서. 아, 그래? 정우 언제 왔어?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지연이는 정우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조카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정우를 핑계로 우리 집에 자주 오려는 건 아닐까? 그래, 다음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 응, 알았어. 그럼 정우한테 이모가 안부 전한다고 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여전히 밝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니 정우가 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우는 올해 23살입니다. 어릴 때 다친 무릎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부는 정우 대학 동기로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장 보고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예비처가 댁 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언제 들어오세요? 정우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또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요즘 일이 바빠서 늦어. 저녁 때 오신다고 하셨어. 아, 그렇구나. 그럼 저녁은 같이 먹겠네요. 정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 가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우의 결혼식은 2달 후였어요. 예식장도 예약했고 예물도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지? 남편이 정말 7시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죠. 아, 정우 왔구나. 어서 와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였는데 저녁 식사 때 남편이 말했어요. 정우야,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네, 거의 다 됐어요. 아버지도 예식장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래야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가보자.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남편이 지연이와 키스하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이 사람이 내 친구와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기운이 없으시고. 정우의 말에 남편도 저를 쳐다봤어요. 정희야,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볼까? 남편의 관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봤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볼 수 없었죠.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24년 동안 부부였는데 남편의 핸드폰도 볼 수 없다는 게.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전화했어요. 정희야, 어제는 못 만났네. 오늘은 어때? 오늘도 좀. 야, 왜 그래?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 잘못했어? 지연이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더더욱 나와야지.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사줄게. 오후 3시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오후 3시,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반겨줬죠. 정희야, 여기 아메리카노 시켜뒀어. 고마워. 앉아서 지연이를 보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며칠 전 모텔 앞에서 내 남편과 키스하던 그 사람, 같이 모텔에 들어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거든요.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민호 씨랑 싸웠어? 요즘 민호 씨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이던데.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연이가 남편을 언제 봤다는 거지? 언제 우리 남편 봤어? 그저께인가? 비 오는 날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든.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더라. 거짓말이었어요. 그저께는 목요일이었거든요. 내가 둘이 함께 있는 걸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구나.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정희야, 너도 가끔은 민호 씨한테 투정 부려도 돼. 너무 착하기만 하지 말고. 지연이의 조언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지연이와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집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24년 부부였으니까 당연하죠. PC방 구석자리에 앉아서 남편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었거든요.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목돈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큰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대체 이 돈들이 어디로 간 거지? 이체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매달 일정 금액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큰 돈이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홍지연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편이 지연이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몇 달째 계속요. 왜 지연이한테 돈을 보내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작년 말에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어요. 거의 3천만 원이나요. 그것도 지연이 계좌로요. 저는 급하게 다른 계좌들도 확인해 봤어요. 적금, 예금, 심지어 정우 이름으로 된 계좌까지요.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돈이 지연이한테 간 거야? PC방에서 나와서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싶었거든요.
구청 민원실에서 저희 집 등기부를 신청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청서를 쓰기도 힘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 집이 남편 단독명이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4억 원이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홍지연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등기 날짜를 보니까 작년 9월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죠. 구청에서 나와서 길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지킨 이 집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다고?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네. 저녁 뭐 먹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겐 모든 게 가짜로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우리 집에 대출이나 담보 같은 거 있어? 남편이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잠깐이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정우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재정 상황이 궁금해서.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서재를 뒤져봤어요. 혹시 관련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 책장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찾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지연이한테 빌려준 거였어요. 차용증도 있었고요. 회사 돈을 지연이한테 빌려줬다고? 더 뒤져보니까 보험 서류도 나왔어요. 남편이 올해 초에 생명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모두 지연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생각인가? 다음 날 지연이가 또 전화했어요. 정희야, 어제 만나서 좋았어. 오늘은 우리 집으로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예전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수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지연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대치동 쪽에 있는 꽤 괜찮은 곳이었죠.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혼자 사는데 집이 정말 예쁘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지연아, 이 집 보증금이 얼마나 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비밀. 농담조로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은 최소 2억은 할 것 같았어요. 번역 일만으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인 걸 봤어요.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슬쩍 봤는데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익숙했어요. 우리 남편 회사와 거래하는 곳이었거든요. 지연이가 번역 일을 한다더니 혹시 남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가?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요즘 어떤 번역 일해? 전에 말한 회사 맞아?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또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희야, 혹시 민호 씨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냥 업계 소식 들으니까. 요즘 건설 자재 쪽이 어렵다더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이가 건설 자재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너 그쪽 일과는 상관없잖아. 번역하면서 경제 관련 자료들 많이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불편해하는 기색도 보였고요.
그날 지연이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남편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까? 남편이 지연이한테 보내는 돈의 정체는 뭘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지연이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남편 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요. 이사라고? 지연이가? 회사 등기부를 확인해보니까 지연이가 회사 지분을 30%나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70%, 지연이가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거예요. 언제부터 둘이 사업을 함께 했던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남편이 사업 파트너인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 이사가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숨기는 것도, 둘이 만나는 것도 아무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7년 전 지연이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요가 수업에서 우연히 만난 거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된 일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단순 불륜인가? 아니면 우리 재산을 뺏으려는 수작인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모든 일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 것도, 남편과 친하게 지낸 것도, 정우를 예뻐해 준 것도, 모든 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17년 동안 내가 속았던 거야? 더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지연이가 처음부터 우리 가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대체 왜요? 지연이가 저희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전업주부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탐정이 된 것처럼 움직였죠. 지연이의 과거,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남편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게 가능한가요? 법무사 부부 공동재산이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명의라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위조가 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받아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채권자가 홍지연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대부분 3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남편이 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모든 걸 담보로 잡혔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남편과 지연이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주공공종합상사라는 회사였는데 남편이 대표이사고 지연이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인 설립이 언제죠? 3년 전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실제 사업 실적은 거의 없어 보여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재산을 숨기려고 만든 가짜 회사 말이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계좌들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자 제 동의 없이 출금된 내역이 연이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거래는 위조가 의심될 수 있다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위조된 서류로요. 이 출금들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대부분 평일 오후에 이루어졌네요. 부인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신 건데 제가 온 적 없어요. 이건 위조예요. 은행 직원이 당황하면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연이가 있었어요. 제 신분증을 들고
제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시죠? 제 친구예요. 하지만 제가 맡긴 적 없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연이가 제 신분증과 도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져봤어요. 평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보관하던 곳을 말이죠.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있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복사본을 코팅한 가짜였더라고요. 진짜 주민등록증은 사라져 있었어요. 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묘하게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바꿔간 거지? 생각해 보니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어요. 그때 서랍을 뒤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우리 돈 좀 옮겨놓은 거 있어? 통장 잔고가 이상해서.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잠깐 빼놨어. 곧 다시 넣을게. 얼마나 빼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또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맡겼어? 아는 사람한테. 안전하게 맡겨뒀으니까 걱정 말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지연이한테 맡겼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다음 날 저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 확인 후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남편이 올해만 3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보험 금액도 각각 5억씩이었어요. 그런데 수익자가 모두 홍지연. 이게 정상인가요? 배우자도 아닌 사람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동의했다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져봤어요. 더 자세한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장 뒤편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재산 분할은 거의 제로였어요. 집도 예금도 모든 게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는 위자료 몇 천만 원만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위조된 서명이었지만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서류 아래쪽에는 지연이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 정리 가능. 정의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으니 안전함.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24년 동안 지켜온 이 가정이 알고 보니 이미 3년 전부터 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지연이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상태였던 거죠. 그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저를 완전히 내쫓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했을까? 단순히 이혼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연이는 왜 이런 일에 가담한 걸까요? 단순히 남편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연이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요. 17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과거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동네 문화센터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7년 전 요가 수업 명단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죄송한데 2007년도 요가 수업 수강생 명단 같은 거 혹시 남아있나요?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잠깐만요.
창고에 보관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후 직원분이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게 2007년 자료예요. 찾으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일을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당시 요가 수업 수강생 명단이요. 제 이름도 있었고 홍지연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수업을 신청한 날짜가 제가 신청한 날짜보다 3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나중에 들어온 거였죠. 그런데 지연이는 자기가 먼저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연이의 주소였어요. 당시 주소가 저희 집 근처였어요. 정확히는 저희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오빠가 운영하는 철물점을 찾아갔어요. 오빠는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남편의 결혼 전 과거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서울 북부 지역에서 30년째 철물점을 하고 있는 오진수 오빠. 8살 위인데도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정희야, 웬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오빠는 작업복을 입고 철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있어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빠, 시간 좀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 그렇게 심각해? 들어와, 안쪽에서 얘기하자. 철물점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니 오빠가 차를 끓여줬어요.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오빠, 나 정말 큰일 났어. 그리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과 지연이의 불륜, 재산이 모두 빠져나간 것, 17년간 속아 살았던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야, 정희야, 그게 말이 되냐? 지연이란 친구가 너 엄청 좋아한다면서. 오빠, 나도 믿기 어려워.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핸드폰으로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보험 서류들까지요. 오빠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미친. 진짜네. 이게 다 진짜야? 응. 너무 많은 일들이 이상해. 그때 오빠가 갑자기 손을 탁 쳤어요. 잠깐, 내 친한 친구가 지연이지. 홍지연. 아, 그래, 설마. 응, 뭐가 그래? 야, 정희야. 그 홍지연이란 여자. 혹시 민호가 너 만나기 전에 사귀던 그 여자 아냐?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잠깐만, 확인해 볼게. 오빠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정희야, 민호 젊었을 때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맞네. 홍지연이랑 동거했었다는데. 네? 그런데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야, 난 몰랐어. 그냥 직장도 좋고 성격도 괜찮다고 해서 소개해 준 거지. 오빠가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더니 잔에 따르면서 말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당시 민호는 지연이와 2년 넘게 동거했었대. 그런데 지연이가 임신까지 했었고 임신하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거래. 그럼 지연이 입장에서는 내가 지연이 자리를 뺏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가 뺏은 게 아니야. 민호 그놈이 지연이를 버리고 너를 택한 거지. 근데 지연이가 임신 3개월까지 갔었는데도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간 거래. 정말 못된 놈이야. 오빠는 지연이 봤을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야,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 성형하면 어떻게 알아봐. 그리고 설마 그런 복수를 하려고 내 친구 행세를 17년씩이나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연이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삶에 파고들 수 있었는지, 왜 남편과 그렇게 편해 보였는지. 그럼 지연이는 처음부터 복수할 목적으로 내 친구가 된 거였네요. 정황을 보니 그런 것 같다. 25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지. 민호한테도, 그리고 민호가 선택한 너한테도. 오빠가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걔들이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내 재산을 빼돌렸다면서? 이거 사기죄야, 사기죄. 근데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증거는 있지만 남편이랑 지연이가 다 부인하면 어쩌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걱정해.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해. 오빠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오진수예요.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친동생이 좀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는데 오빠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신다고 하네. 같이 가자, 정희야. 고마워, 오빠. 근데 정우는 어떻게 하지? 2달 후에 결혼인데. 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것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오빠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혹시 그때 지연이가 왜 민호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아? 단순히 남자친구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들은 얘기로는 지연이가 민호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대. 거의 맹목적으로. 민호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렸고 결혼 얘기도 오갔었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버림받은 거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게다가 혼자 낙태까지 했으니 그 원한이 계속 쌓였던 거지. 오빠 설명을 들으니까 지연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정희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지연이가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17년이나 친구 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혹시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나 아니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거나 민호 사업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충분히 클 때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 오빠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 그럼 지연이는 17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뭘 느꼈을까? 죄책감은 없었을까? 글쎄, 복수심이 그 모든 걸 덮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 아니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 내가 가져야 했을 행복을 저 여자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야. 섬뜩했어요. 17년 동안 제 곁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를 증오하고 있었다니. 정희야, 이제 그만 괴로워해. 과거는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응. 내일 변호사 만나서 법적 대응 방법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오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호랑 지연이한테 들켰다는 걸 절대 티 내면 안 돼. 아직은 모르는 척 해야 해.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알겠어, 오빠. 그리고 정희야, 내가 24년 동안 지킨 그 가정이 가짜였다고 해서 너의 인생까지 가짜는 아니야. 넌 진심으로 살아왔어.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오빠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해주는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철물점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요. 17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지연이와 24년 동안 저를 속여온 남편을 상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24년 동안 이 가정을 지켜온 힘으로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오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배우자 명의 도용, 재산 편취, 허위 서류 작성,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럼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모든 걸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건 녹음이었어요. 상대방이 직접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시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불법 녹음은 안 되고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지연이와 직접 만나서 모든 걸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내일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게. 그래, 알았어.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밖에서 만날까? 내 집으로 갈게. 다음 날 오후,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지연이 집을 찾아갔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왔어? 들어와. 지연이는 평소와 똑같이 밝게 맞아줬어요. 커피를 끓여주면서도 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지연아, 나 요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우리 집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그리고 모르는 계좌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 지연이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기색이었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그래? 혹시 민호 씨가 사업 때문에 쓰신 건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연아, 혹시 너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응, 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그 계좌 주인이 너 이름이어서. 그 순간 지연이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 그거. 잠깐 빌린 적은 있어. 집 보증금 때문에 급해서 곧 갚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몇 달째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빌렸는데? 많지 않아 2, 3천 정도?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1억이 넘게 나간 상태였거든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지연아, 혹시 너 우리 남편이랑 뭔가 있는 거야? 뭐라고? 정희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모텔에서 봤어. 너희 둘이 키스하는 거. 지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커피잔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희야, 그게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내 남편과 그런 사이였던 거야? 지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7년 동안 내 친구 행세하면서 뒤에서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 정희야, 들어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뭐가 달라?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7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나, 민호를 예전에 알고 있었어. 예전이 언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2년 동안 같이 살았었어. 드디어 인정하는군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네. 내 친구가 된 것도, 우리 집에 드나든 것도. 아니야. 처음엔 그런 게 아니었어. 지연이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우연히 만났어. 요가 수업에서. 그때는 복수할 생각 없었어. 그럼 언제부터 복수할 생각을 한 거야?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몇 년 전이야. 내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어할 때였어. 그때 민호가 연락해왔어. 지연이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엔 그냥 얘기만 했어. 옛날 얘기도 하고. 근데 점점 예전 감정이 살아나더라고.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네? 아니야. 민호가 먼저 고백했어. 자기가 나를 잊을 수 없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지연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희야, 난 정말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다만 뭐, 내 자리에 있고 싶었어. 단 하루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 자리를 훔쳤다고? 17년 동안 내 곁에서 웃으면서, 정희야, 들어봐. 싫어. 그때였어요.
나 과거에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었어. 3달이나 됐는데 그가 날 버리고 널 택했어. 순간 지연이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임신했었다고? 지연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 아이였어. 임신 3개월까지 갔었어. 근데 그 인간이 나 버리고 널 택했어. 그래서 혼자 낙태한 거야? 응. 혼자서 다 처리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지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민호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바로 너였어. 그래 복수를 계획한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내가 가져야 했을 삶을 되찾고 싶었던 거야. 따뜻한 가정, 사랑받는 아내 자리, 예쁜 아들.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야, 난 내가 싫었던 게 아니야. 내가 부러웠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원래는 내 것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가정을 파괴한 거야? 내 재산을 빼돌리고, 내 남편을 유혹하고, 유혹한 게 아니야. 민호가 먼저.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연아, 내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생명보험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것도, 지연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냈어. 내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 것도.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24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가 가져야 했을 행복을 내가 다 가져가고, 그건 민호가 한 일이야.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 가져간 거잖아. 우리는 서로 소리치며 싸웠어요. 1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연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정말 지쳤어. 그만하고 싶다고? 이미 다 망쳐놓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켜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연이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모든 걸 녹음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지연이와의 대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빠와 변호사님께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더니 이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재산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달력을 보니까 시어머니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는데 제가 7년 동안 간병을 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정희야, 고생 많다. 우리 민호가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복이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3주기 날 저는 파주에 있는 하늘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정우도 함께 갔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정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2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이 왔어요. 정우도 함께 왔고요. 꽃을 올리고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절을 마치고 나오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고 장순옥님 뵈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요? 윤정희님을 아시나요? 네, 전데요. 고인께서 생전에 윤정희님께 맡겨두신 게 있어서요. 네. 어머니가 저에게요?
뭔가요? 편지와 서류 봉투인데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3죽이 되는 날 윤정희님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뭘 남겨두셨다니. 어머니가 언제 맡기신 건가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이었어요. 본인 죽고 3주기에 며느리 윤정희에게만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죠. 그럼 단순한 편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꼭 파주 안을 추모공원으로 가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정우야, 잠깐 차에서 기다려줄래? 금방 갈게. 네, 알겠어요. 정우를 보내고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제법 두꺼운 봉투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손편지와 함께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우리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겠구나. 정희야, 너 혼자 힘들었지? 이 시애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민호 그 애.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부족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랬지. 나는 알고 있었다. 민호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산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었다는 것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때 그 여자가 자꾸 민호 주변을 맴돌더라고.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그 애라고 하더라고. 너에게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구나. 정희야,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생기면 이 유언장을 사용해라. 만약을 대비해서 집도, 예금도, 회사 지분도 모두 내 명의로 상속되게 공증해뒀어. 민호는 이미 회사로 충분히 줬으니까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공증해둔 거야.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되잖니. 정희야, 넌 내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내게 진심이었어. 아마 친딸이 열이 있어도 너처럼은 못했을 거야. 나와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 늙은 것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내 행복만 생각해. 이 애미가 하늘에서 꼭 지켜볼게. 친딸보다 더 딸 같은 나의 며느리 정희에게. 장순옥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공증 유언장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심지어 남편 회사 지분까지도 모두 제 이름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언자 장순옥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 소재 아파트 지번 공공공는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모든 예금 및 적금은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주공공건설 지분 30%는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아들 장민호는 이미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았으므로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공증 날짜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증인도 2분이나 있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차에 탔는데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울으셨어요? 정우야, 할머니가 편지를 남겨두셨어. 편지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저는 망설이다가 정우에게 모든 걸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정우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정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연이와 남편의 불륜, 재산 편취, 모든 진실을 정우에게 털어놨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응, 안타깝지만 다 사실이야. 그럼, 지연 이모도? 지연 이모는 처음부터 복수할 목적으로 우리 가족한테 접근한 거였어. 정우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아프신 할머니 모시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정우야, 목소리 낮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연 이모도 17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우가 정말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야. 진수 외삼촌하고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정우가 시어머니 유언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미리 다 예상하고 계셨네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지연이를 의심하고 계셨던 것 같아.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할머니도 엄마 편이시고, 저도 엄마 편이에요. 정우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는 아들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정우야,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엄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예요. 미안하다, 정우야.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정우도 함께였네. 시어머니 3주기였어. 깜빡했어? 남편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맞다. 미안, 깜빡했네. 일이 너무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안 갔거든요. 여보, 시어머니가 편지를 남겨두셨어. 편지, 무슨 편지? 유언장이야. 집이랑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상속한다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공증도 다 되어 있어. 내일 법무사 만나서 상속 절차 밟을 예정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우선 남편과의 이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혼 조정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끝났고요. 남편은 처음엔 유언장 효력을 다투려 했지만 공증 기록과 증인 확인으로 진위가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정희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완벽한 유언장은 처음 봅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 지분과 약간의 현금만 가져갔어요. 집과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참 기가 막혔어요.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봐도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해.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25년 동안 품고 있던 원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정희야, 사실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17년 동안 내 친구 행세를 하면서도 정말로 널 좋아했던 적이 많았어. 내가 웃을 때, 내가 행복해할 때, 순간순간 복수 같은 건 잊고 싶었어. 하지만 민호를 다시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꼬여버렸어. 과거의 상처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것 같아. 정희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운명을 미워한 거였어. 부디 행복해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야. 미안해. 지연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고요. 변호사님은 형사고발을 권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유언장으로 재산은 지켜냈고 정우 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이도 이미 사라졌으니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물론 모든 증거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부터 서류 사진들까지 다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고소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만약 지연이가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우 결혼 얘기도 해드릴게요. 처음엔 예비 며느리인 수진이가 많이 당황했어요. 당연하죠. 결혼을 2달 앞두고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우와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이러신데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해요. 결국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정우가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정우의 말이 맞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지금의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재 저는 오빠와 함께 작은 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빠 철물점 바로 옆에 있는 10평 남짓한 식당입니다. 처음엔 새언니가 혼자 하던 일인데 제가 도와주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정희야, 내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손님들이 너 때문에 온다. 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는 특별한 메뉴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먹는 것 같은 편안한 음식들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런 평범한 음식들인데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사장님, 여기 오면 우리 엄마 음식 생각나요. 이런 집밥 먹을 곳이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괜히 더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혼자 사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따뜻한 국물을 하나 더 챙겨드리곤 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50대 여성분이 오셔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시는데 자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거예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한 상황을 극복했다는 정도로요. 언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이혼 절차를 밟으셨다고 나중에 연락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요즘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밥집 준비를 해요. 오빠랑 함께 장을 보고 9시부터 손님들을 받습니다. 오후 3시에 식당 문을 닫고 나면 정우 집에 가서 며느리랑 차를 마시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해요. 물론 새로 사귄 친구들이에요.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봐요. 요즘은 요가도 다시 시작했어요. 17년 전 지연이와 만났던 그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생각해보니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남편 없는 세상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따뜻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2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커요. 눈치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요. 오빠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오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과는 안 만나겠다고 웃으며 말했네요. 그만큼 마음이 정리가 됐나 봅니다. 정우도 자주 찾아와요. 수진이와 함께 밥집에도 오고 집에도 놀러 오죠.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정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감사해요. 살아계실 때도 저를 아껴주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가끔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님 덕에 정이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48세 윤정희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서 오빠와 함께 작은 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버림받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랑은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오빠의 사랑, 정우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사랑을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윤정희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24년 부부 생활과 17년 우정.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일궈내신 정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느끼게 해준 소중한 사연이었어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